자, 이제 우리가 뭐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2017년 청소년 통계에 보면요. 스트레스,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성인들 절반 가까이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 소아 청소년의 사망 원인, 고의적 자살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운수사고, 뭐 암,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고의적 자살에 의한 사망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제 이런 자살 시도자 더 이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상당히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1000만 명의 응급 환자 중에서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였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정말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불안, 뭐 요새 들어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고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가벼운 정도의 불안까지 모두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들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무드라는 건 정서죠, 정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앵자이티 불안, 그리고 substance abuse. 네. 뭐 대표적으로는 알코올이죠.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뭐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마약이라든지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뭐 가볍게는 기호식품인 커피, 담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떤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운을 내게 한다기보다는 흥분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제 자율신경계를 항진시켜서 마치 흥분 상태와 같이, 그러니까 잠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흥분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을 하는데 반드시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정신적 환자는 평가하고 면담하고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응급실에서 모든 이런 정신과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판단되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위험한가라는 위험도 평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적 응급평가는 1번이 무조건 안정과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넥스트가 의학적인 진단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병에서 또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신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배제되고 났을 때 정신과적인 진단이 최종적으로 붙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정신 상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환자의 안정 무척 중요합니다. 의료진 보호하고요, 또 보호자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약물이나 대사성 질환들도 정신적 상태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난폭한 환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응급실에서 이런 난폭한 환자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요령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과적 환자의 중등도를 분류할 때 심한 불안이나 난폭한 행동 환자는 신고 단계에서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119 접수를 하면서 어떤 40대 남자 환자가 다 때려 부수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신고 단계에서부터 대충의 어떤 현장 상황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한데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억제 지침들을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원 안에서는 안전하게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다른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격리실, 그리고 억제 장치, 억제를 위한 약물들 준비해 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팀, 안전 요원들이 필요하겠다. 이 안전 요원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해야 할 가능성을 줄이고 치료에 순응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잘 지켜보는 것. 이것이 이제 안전 요원의 역할이 되겠죠. 현재 이제 우리가 케이타스라고 하는 트리아지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쯤이면 피타스라고 해서 병원 전 트리아지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트리아지 시스템은 일반 질환이나 손상에는 적절하지만 정신과적인 환자를 적용하는 데는 약간은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신과적인 응급 단계는 일반적인 질환의 응급 단계와 좀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건 이제 다른 질환이나 손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면, 이 정신과적인 응급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뉴스나 방송에 이제 가끔 나오죠. 조현병 환자에 의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한 원칙은요, 폭력적인 환자는 스스로와 남을 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코올이나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 제일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치매나 중독 환자의 강제 입원, 또 정동성 장애와 동반 정동성 장애는 이런 갑자기 막 흥분 상태 보이다가 또 우울하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력적인 환자를 위한 대비로는요, 케미칼 리스트레인과 피지컬 리스트레인인데, 케미칼은 이제 약에 대한 얘기고요. 피지컬 리스트레인은 구속 억제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요원 경찰 등 즉각적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의 안전교육,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상 상황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버튼 하나 누르면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사인이라든지 코드, 또 대화를 통한 안정유도, 또 즉시 사용 가능한 약물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전을 위한 큰 원칙입니다. 자, 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와 고려가 필요한데, 이 안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가 이제 워드인데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손이나 물건이 안쪽 사람을 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그 슬로프를 만들어서 기어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뒤쪽 문을 통해서 안쪽에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외국처럼 총이라든지 흉기가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죠. 또 진료실 자체도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고립되지 않도록, 또 바깥에서 안쪽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디자인들을 우리가 세이프티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와는, 이 난폭한 환자와는 손이 닿지 않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닿는 거리의 경우에는 구타나 붙잡히거나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과도한 눈맞춤은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자세와 말투, 태도 중요하고요. 퇴로 확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데이션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하는 SATS라는 스코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0이라는 상태가 일반적인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심한 거 불안초조, 조금 더 심한 거 심한 불안초조 소리 지르고 3단계가 이제 물리적인 폭력적인 통제불능까지 가게 된다라고 할 때 이때는 억제와 약물 주사를 투여를 한다. 아니면은 경구 약물을 통해서 목표는 우리가 1단계 이하로 낮추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0단계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우리가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의식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다. 약물 주사로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로라제팜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항정신병 약인 할로페리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리적인 신체 억제는요, 우리가 억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빠르죠. 대신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요. 빠르고 안전하게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팔, 양다리 필요하다면 몸통까지도 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제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물리적인 신체 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의 본인이 동의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적용하고 나중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평가의 방법과 그리고 자살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